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뭐 듣자 하니까 조만간 또 책이 나오신다고. 네, 네. 언제쯤 출간됩니까? 그 뭐 3월 안에는 늦어도 나오지 싶은데요. 3월 안에. 네, 빠르면 뭐 2월 말. 2월 말. 지금이 2월 말인가? 예, 지금이 2월 중순에서 넘어가고 있죠. 요즘에는 인쇄를 맡기면 일주일이면 나오더라고요. 금방 나오는군요. 네, 금방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저 헌재 판결이랑 맞춰서 나오시는 거예요? 혹시 뭐 관련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책입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까? 네, 네. 심리학 개론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심리학 개론서. 네. 사실 한국의 심리학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다 미국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뭐 미국 심리학 외에 다른 심리학은 없으니까 사실상. 그렇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 심리학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이 지금 미국 거로 거의 전 세계가 다 통일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야, 이거 미국 학문이에요. 네, 미국 거죠. 그럼 미국 학문이면 약간 좀 우리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비과학적이고 일단.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반민중적인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 뭐 일부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것도 있고 또 뭐 가치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네네. 심리학 전반 이론은 그렇게 비과학성 그다음에 반민중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반민중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뭐 심리학이 반민중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 미국 심리학은 철저하게 개인에 천착하는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개인으로 돌리고 특히 이제 개인 심리로 돌리죠. 네. 문제 해결도 개인에게서 찾는. 네 잘못이다. 이게 보수주의의 사실 근간 아니겠어요? 약 먹어라. 이거는 미국 심리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학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심리학의 출발 자체가 사실은 네. 자본가들한테 돈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 출발하는 측면이 있어요. 미국 심리학은 행동주의가 좀 그런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아서 네네. 자극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 이걸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SR 이론이 있죠. 자극 반응 이론. 예. 뭐 특정 자극을 주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 파블로프의 개 아닌가요? 그렇죠. 그 자극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로 보는 거군요. 원하는 방식의 광고를 잘하면 물건 팔 수 있고 또 이 사람들 잘 조종하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왓슨은 사실 그 성추문으로 대학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광고회사 네네. 취임했습니다. 사장인가로 뭐 하여튼 부사장인가 사장인가.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큰 소리 빵빵 쳤으니까 네.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물건 잘 팔겠지. 근데 못 팔아가지고 잘렸죠. 거기서도? 그럼 뭐 그냥 다 실패한 건데 왜?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본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이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후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행동주의보다는 인지 행동주의로 약간 수정되긴 했지만 출발 자체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그 친자본적인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이. 네, 그래서 미국 심리학이 깊게 파면 팔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에서 좀 멀어지거나 아니면 심리학인데 파다 보면 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좀 깊게 팔수록 인간을 더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은 보수적 입장을 가지게 되는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그런 이제 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다 미국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개론서라서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심리학은 그럼 전 세계에 없는 심리학 책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과는 다른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 그거를 이제 쭉 소개하는 개론서입니다. 야, 이거는 뭐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지금 한국의 심리학 주류 쪽에서는 선생님은 이단하겠군요. 그럼 뭐 원래 이단하였어요. 처음부터. 네. 제가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미국 심리학을 비판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류 심리학 쪽에서는 그러겠네요. 굉장히 싫어할 대부분은 겁니다. 다 미국 심리학을 배워서 와서 이거를 지금 하는 걸 텐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모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미국 심리학이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미국 심리학이 싫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싫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땐 심리학이란 거 몰랐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비판적 사고를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욕망에 대한 이론, 사고에 대한 이론 이건 미국 심리학과는 달리 이렇게 정립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온 걸 모은 거죠 이번에. 네네. 그럼 선생님 좀 일단 심리학 개론 이러니까 좀 거부감부터 들거든요. 굉장히 두껍고 무겁고 어렵고.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두껍지도 않아요 별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생님 책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채팅이랄지 댓글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선생님 글의 책의 특징이 말만큼 재미있다는 거, 말만큼 쉬워요. 저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게 말과 글은 보통 많이를 다르더라고요. 글 잘 쓰는 분들은 말을 잘 못하거나 말 잘하는 분들은 글을 잘 못 쓰시는데 선생님 말하는 거나 글 쓰시는 거나 굉장히 편해가지고 말하는 대로 써서 그래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책 나오면 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의 이 심리 분석으로 지금 이 적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싸대기를 날리는 그런 방송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광주에서 내란 준동 세력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전환길 전에 저희가 한번 분석했죠. 얘는 쩐 한길이다. 돈의 한길을 돈 한길이거나 그랬는데 말이 갈수록 세져요, 선생님. 나라도 계엄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나오고요. 광주에서 했다는 것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일부러 한 거겠죠, 광주에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 집단 극렬 세력은 광주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폭력을 유도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이제 사회 혼란 같은 거를 야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 생각으로는 광주같이 이렇게 5.18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화의 성지에서 지들이 도발하면 시민들이 흥분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을 수 있는데 광주 시민들은 그런 데 넘어가지 않죠. 아주 성숙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 도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극우 세력과 극렬 세력은 미친 듯이 세를 과시해야만 하는 입장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데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탄핵 될 것 같은데. 약간 요즘 그런 분위기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 기사 제목에 그런 걸 있더라고요.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선이 실시되면 거의 정권 교체도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군요. 그렇죠. 옛날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는 5년만 참자 이러면서 버텼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곧 우리가 되찾아올 거야. 근데 민주정권으로의 교체가 뭐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뒤에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수가 아예 이제 보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제 극우 세력이 완전히 괴멸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극우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광주에서 그 전환길 씨가 뭐 역사 강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황현필이라고 하는 역사 강사가 저 사람들은 극우도 아니고 매국 좀비라고. 매국 좀비.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광신 테러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기들이 끝장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회에서 주류도 아니고 기득권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완전히 우리 이제 종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세를 극렬하게 과시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그 광주에서의 집회로 나타난 거군요. 많이 뭐 의도적으로 서울대에서 집회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맞아요. 도발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서울대도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그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약간 이제 뭐 요즘 그 말로 좌표 찍고 그렇죠. 가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좀비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선생님. 이제 실제로 그 한남동에서 그때가 정말 위험했거든요. 네. 그때만큼 저는 집회가 위험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사실 약간 만약에 지금 상황이었으면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약간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사고가 좀 덜 난 건데 그래도 좀 사고가 몇 개 나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좀비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요. 예, 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아니 상태 좋으면 거기 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선생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있죠. 그거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광훈이나 이 소년보 같은 사람들은 네네. 뭐 쉽게 하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음. 그 기독교 목사들은 사실 자영업자거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시면 이게 지금 자영업자. 천주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천주교는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도 왜냐하면 교황청에서부터 거기서 내려오고 직접 준다는 거죠. 생존을 그 성당 쪽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카톨릭 쪽에서 선생님이 늘 주장하시는 기본 월급을 주는 기본 거죠. 소득이 있어요. 네, 천주교는 기본 소득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게다가 처자식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생존 위협을 느끼는 수가 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짓을 안 하는데요. 잘. 이 개신교는 목사들이 다 각자 알아서 돈 벌어야 됩니다. 네.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기본소득이 없는 거죠. 기본소득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뛰어서 생계를 네.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층을 누구를 둘까? 네. 이제 극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이 약간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려서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극우 마케팅을 하니까 돈이 좀 되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극우 목사들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소년보와 정광훈의 갈등은 그러한 제한된 극우 소비층을 두고 서로 이제 누가 더 먹을 것인가? 더 먹을 것이냐, 누가 돈을 더 많이 챙길 것이냐 하는 것인가. 어떤 대결일 수도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 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처절하겠어요. 그 싸움이. 네, 처절하죠. 그 파이가 작으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몰려 있고. 게다가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점점 줄어드는데. 네. 네. 그걸 누가 다 먹냐. 아. 이 싸움이니까 양보할 수 없죠. 야, 그 1% 먹기가 이게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이제 지금 미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먹을 게 많을 때는 지도 배부를 때는 좀 나눠도 주고. 그렇죠. 한국 어려워 그럼 내 밀가루 줄게 초콜릿 줄게. 네, 기분이 초콜릿 알았어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지들이 없으니까. 내놔. 뭐 이런. 동맹이 뭐야 동맹? 동맹이면 돈 내. 그렇죠. 돈맹에 돈맹. 네, 뭐 그렇죠.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그때는 진짜 1%라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광훈이가 사실 독점하고 있었어요. 독점해서 마음껏 돈을 빨아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년보 쪽이 치고 나오면서 어디서 저런 듣보잡이 나왔군요. 정광훈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전환길도 거기 가세해서 네. 이거 돈 되네. 그러니까 여기도 쩐광훈이고 저기도 쩐한길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층을 두고 정광훈과 소년보 쪽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런 거군요. 근데 보니까 이제 광주 시민분들이 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하게 네. 하셨고 또 이게 오히려 이제 우리 그 광주의 자존심 또 어떤 민주의 자존심 이런 걸 좀 건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쭉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이번에 확실히 낙인 찍힌 거예요. 미친 놈들로.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쟤네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 강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구라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의 그렇죠. 질서와 체계 오히려 자기 나라 자본가 선생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자기 나라 자본가를 위해서 뭘 구구를 해야지. 그렇죠. 얘네들은 완전히 미국 일본을 위해서 저게 무슨 저건 구구도 아니다. 매국이고 좀비다. 그렇죠. 이 말에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 가 원래 지난주 끝나려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 할 때만 해도 이제 이번 주 끝납니다 그랬는데 또 이번 주까지 넘어왔습니다. 하도 또 난동을 부리니까 한 번 더 하죠. 제발 좀 더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는 윤석열 오다가 가버렸어요. 술 마시러 갔나? 술을 어떻게 마십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네, 모르죠 이제. 선생님 진짜 궁금해. 이거 심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윤석열이 저도 반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거 어떻게 참고 있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누가 슬쩍슬쩍 주는 이런 불법 행위가 없는 한 네. 윤석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술을 못 먹고 있는 거죠. 아니 머리 이렇게 헤어하면서 이렇게 헤어에다가 술 묻혀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못 먹고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평소에 먹는 거에 비하면 설사 불법적으로 조금 먹는다 해도 뭐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많이 괴로울 겁니다. 괴롭다. 일단 술을 못 먹어서.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도 그렇죠. 못 하고 네. 그것도 괴로울 것이고. 음. 딱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이제 김건희한테 벗어나 있다는 거. 그건 좀 그거 하나. 평소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 뭐 지금 사실 이제 뭐 김건희, 명태균 그거 이제 그 원래 12월 4일 날 발표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황금폰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급하게 그 당일 날. 뭐 이거 공공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요. 뭐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네네. 뭐 아니 계엄을 그거 아니래도 하긴 했을 거예요. 아하. 하긴 했을 건데 시기가 문제였는데. 네네. 시기가. 네, 계엄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명태균 황금폰 문제가 터지고 네. 이러면 김건희가 제일 화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타격이 큰 거죠. 김건희가 막 이제 집에 가서 윤석열 막 머리채 잡고 막 혼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너 이 시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똑바로 해야지.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냐? 계엄한다 그래놓고 계엄 못 때리고 뭐 하는 거에 바보 같은 놈아. 이제 하여튼 진짜 압박을 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아유 그냥 나와가지고 계엄 때려. 아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고 하셔야 되지. 이러면 아이 시끄러 그냥 해. 이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하긴 이제 뭐 사실 꼭 명태균 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증언들에 의하면은 네. 10월달에 네. 그 무인기 보냈을 때 이미 그때 1차로 하려고 했다는 그렇죠. 이제 그런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준비했어요. 네네, 계엄은 일찍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시기를 그날로 정해서 급박하게 하는데 이제 명태균 폰이 황금폰이 있었던 영향을 거다. 미쳤을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지금 이제 헌재 판결은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가 변론을 끝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3월 초로 아니면 중순 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국힘당에서는 뭐 헌재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네. 때리고 있는데 이제 권영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권영세가 갈수록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네.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계엄 당일날 내가 국회에 있었다고 해도 네. 가지도 않은 놈이요.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을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네. 오기 부린다 그러잖아요. 예. 또 이재명 대표 표현을 부르면 이제 목리. 한마디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단 말이에요. 네네. 이 국힘이 발을 뺐어야 되는데 이제 끌려 들어간 거죠. 예, 자기들도 예. 모르게. 그래서 자살 하는 쪽으로 자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자유공갈단. 예, 왔어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네네. 시간이 이때쯤 되면은 이제 바꾸기 힘들어요. 이제 오기를 부려 그래가지고 네. 애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자기한테 손해인데 야 이제 좀 바꿔 태도 좀 그래도 끝까지 그냥 우긴 애들 있잖아요. 목리 부린다 그러죠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까지 거의 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헌재에서 탄핵이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한 예감이 있는데 입장을 바꾸자니 그동안 해온 관성이 있으니까 잘 못하면서 이게 이제 절충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표현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힘 세력은 그동안에 연달아 패배했지 않습니까? 여러 선거에서. 네네. 그리고 이번 계엄도 실패하고. 예. 그러면서 거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장에 대해서. 네,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이번 총선에서 그 국힘당은 지역 정당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전국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완전히 참패했죠. 게다가 또 달리 얘기하면 세대로 보면 노인 정당으로 주저앉았죠. 뭐 일부 이제 극소수 이대남의 지진이 있었다 쳐도 기본적으로 노인 정당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확장되기는커녕 점점 위축되고 축소됐잖아요.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패배주의. 어차피 우리가 확장할 능력도 안 되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착해져야 되는데 착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고정 지지층한테만 잘 보여서 국회의원직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발상.
예. 지금 국힘당을 주도하는 게 영남권 사람들이거든요. 의원들인데 뭐 보수층, 그 극렬 세력 이쪽에 네.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더더욱 집착하면서 그쪽에 어필하는 그런 정치를 예.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국민 전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딱 자기 극렬 세력만 보는 거죠. 네네. 어차피 나 사랑해주지 않을 거니까 난 너희들을 포기하겠어. 뭐 이런 식의 태도랄까요? 포기 선언. 네, 자포자기 네. 선언. 자포자기 선언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은 앞으로 전국 정당, 수권 정당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쇠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아하.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한동훈이 다시 그렇죠. 뭐 국민이 먼저다, 먼저입니다. 뭐 그런 국민이 책을, 먼저입니다. 네네 그런 책을 이제 했는데 어. 뭐 책을 내면서 다시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 맞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네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선생님 갑자기? 아니 한동훈은 이런 책을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내야 됩니까? 사진이 먼저입니다. 아 사진이 먼저입니다. 아니면 카톡이 먼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어. 일단 수사가 먼저입니다. 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머리가 먼저입니다. 뭐 머리가 이렇게. 먼저입니다. 네. 등등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한 번도 국민이 먼저인 적 없는데 그렇죠. 지가. 그렇습니다. 네, 건의가 먼저입니다랄지. 항상 국민들 뒤로 밀고 지가 앞에서 사진 찍어놓고 네, 네, 자기 아, 그러네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뭐 뻔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데 네, 네. 한동훈이를 필요로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국힘당이 집단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니 소위 이거 조갑제님은 옥쇠 같은 겁니까, 선생님? 그렇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죽자. 네. 교주께서 돌아가시는데 네. 우리도 같이 죽자. 뭐 이거 아니에요. 야, 이제 사이비 정교 자 집단. 그렇게 본다면 보수의 어떤 그 이념가들 전략가들은 당혹스럽죠. 이 상황이. 네. 보수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수도 아니지만 물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뭐 어떻게든 재건을 해야 돼요. 네. 살려내야 됩니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띄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국힘당 사람들은 이미 다 아까 좀비란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거기 국힘당이야말로 진짜 좀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좀비들이 한동훈을 물어뜯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엄청 싫어하죠. 예. 그리고 이제 믿기도 하겠죠. 어. 우린 다 죽는데 너 혼자 사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는데. 아, 이거 저희가 그 오랫동안 분석해 온 거죠. 김건희와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김건희가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국힘당에서 지지하기는 힘들어요. 네. 뭐 이 85명 네네.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85명이 갑자기 한동훈 지지해서 네. 대선 후보로 될 수 있어요? 만만치 않죠. 네. 따라서 한동훈은 독자 정당 같은 걸 건설할 가능성은 있겠죠. 예. 어, 그 18명 데리고. 네, 주변에 지지를 좀 받아서 조금 더 빼올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아, 더. 왜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국힘당도 확 이제 일대 분열될 수 혼란에 있으니까. 빠지면서 이탈자들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그럼 이제 한동훈에 붙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좀 더 몰아서 아하. 이제 합리적 보수 같은 거 표방하는 개방하는. 정당 같은 거. 네. 예. 아, 지긋지긋하네요, 선생님. 네, 지긋지긋하죠. 맨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보수 잔당들을 긁어모으고 아. 이 내란 세력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세력으로 장기적으로 뭐 보수 대연합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꿈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참, 이 한동훈이 실력만 됐으면 네. 네. 지난해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만 1년 전 네. 그때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 그때 그 김건희만 날렸어도 한동훈이 그렇죠. 지금 뭐 한동훈이 굉장히 네. 잘 나갔을 건데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지금 이제 계엄 해제했던 같이 했던 18명 네. 이걸 이 미천 삼아서 조금 더 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은. 네. 근데 뭐 아무튼간에 이제 뭐 이 분열은 뭐 가속화되겠습니다, 선생님.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힘의 혼란과 자중질환, 네네. 분열 이런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네. 지금 이제 뭐 그래가지고 헌재 재판관 그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문영배 재판관인가요? 근데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보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이 어른 김장하라고 있잖아요. 김장하 네, 네, 선생, 네. 그 진주에 네. 그분이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줬더만요. 어. 그 돈이라는 거는 이 똥과 같아가지고 쌓아두면 냄새 나는 거고 네. 들판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 뭐 네. 이런 건데
이 장학금 출신이더만요. 아 김장하 장학금. 예, 그래가지고 그 무슨 행사에서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 근데 뭐 울먹울먹하면서 어. 선생님이 저한테 장학금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사회의 돈이니까 나한테 뭔가 뭐 고맙다면 사회에 좋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가슴에 남는다. 이러면 울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좌우를 떠나서 굉장히 참 그렇죠. 네네 인간적이고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김장하 선생 장학금 받은 사람 국힘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모르죠.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뭐 돈만 받고 또 바꾸는 사람도 있을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겠네. 있기는. 그렇죠. 아부에서 돈 받고 네네. 입씻고. 그런데 아무튼 참 그게 또 좀 새롭더라고요. 네. 예. 또 한편 또 그 김계리 김계리. 이번에 아주 히트 쳤습니다 이 사람. 유명해졌어요. 당당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한테 그냥 근거를 대십시오. 이제 이런 사람 보통 이제 거의 꼴통이라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말릴 정도였어요. 네. 나 이런 건 처음 봤네. 그러니까 김계리가 네네. 막 덤비니까 네. 윤석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권위주의 성격자라서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헌재 재판관과 자기의 서열을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아래라는 걸. 자기를 네네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할 때 윤석열은 항상 저자세, 그러니까 낮은 서열의 개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계리는 그런 게 없는 애잖아요. 예. 들이받잖아요, 막.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리는 거죠. 적당히 해라. 그러다가 나한테 손해되면 어떡하냐. 무섭지 않냐 너는. 김계리는 뭐 파면되는 건 자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윤석열이 죽는 거지. 뭐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짓거리고 마음껏 싸우고. 네. 싸움 딱은 사실 김계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아무나 갖다 되도 않는 소리를 들이받고. 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나쁜 쪽으로. 네, 나쁜 쪽으로 파면을 시키는데 수준이 높다고 봐야죠. 자질과 능력이 매우 이제 우수합니다. 윤석열을 지금 작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김계리는 그냥 개판치고요, 막 싸움닭처럼.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사람인데요. 예.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은 존중하는 표현을 써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국 사건 네. 뭐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갔어도 옛날에 80년대나 이럴 때도 재판관을 대놓고서 욕하지는 않아요. 네. 시작은 항상 그렇게 존경하는 재판관님 뭐 이런 예. 식으로 해요. 뭐 그 유명한 뭐 유시민의 무슨 항소위 써보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계리는 이 새끼들 아마 이러면서 거의 지금 변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존중을 해주느냐.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우를 받아야 상대방의 말에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지. 막 눈까지 짚고 댐비고 그러면은 재판관도 화나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문형배 그분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는 얘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 상황에 그 상황 아니 했던 얘기인데 또 자꾸 그러니까 그렇죠. 뭐 법적 근거라 대라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 대주고 뭐 그런데 자꾸 계속. 뭐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그만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영리한 변호사라면 재판관을 공격하거나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으면 차라리 기피 신청 같은 걸 하든가 뭘 하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극하지는 않은데 네. 김계리는 뭐 상관없죠. 뭐 윤석열이 죽지 뭐 나는 이 기회에 뜨면 되니까 분풀이 다 하고 아니 평소대로 그냥 꼴통이래요. 유명한 꼴통 김계리가 들이받고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윤석열을 아작내는 데서. 그다음에 또 황교안도 훌륭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합류한 계속 음모론만 주장하고 뭐 부정선거. 탄핵 심판에 별 상관없는 부정선거만 줄창 주장하는 참 대단한 변호인단입니다. 뭐 또 어제는 또 계속해서 그 변호인단들이 윤석열은 사라졌고요. 변호인단들이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니 근데 그거 들어보면 그거를 내가 보기엔 미국으로 바꾸면 거의 대부분 다 정확한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USAID 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맞는데, 야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윤석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와서 구차하게 앉아서 또 뭐 욕이나 먹고 그러느니
그 교도 가서 잠이나 잘 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은 이쪽 변호인단들이 아 어차피 파면될 거 우리는 각자 우리끼리 떠보자. 그렇죠. 이런 개인 플레이인가?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네네. 자기 통제력이 통제력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데 네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 근데 진짜 이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는 이 정신적인 뭐라고 그럴까 충격, 예. 피해 이게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이게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야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네. 버젓이 우기고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 이게 진짜 교육상으로도 정말 너무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선생님 이거 이 재판 끝나면은 좀 헌재 재판관들 심리 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진짜 클 것 같아요 이번에. 탄핵을 인용하고 나면 네네. 많은 부분 해소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도 네, 또 스스로. 국민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위협은 탄핵 이전까지예요. 심판 이전. 네네. 끝난 다음에는 뭐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의 거짓말 네. 이것은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뭐 이제 버젓이 그냥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 계속. 습관적 거짓말을 보는 습관적으로다가. 거죠. 네, 습관적으로. 근데 뭐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김현태라고 707 그 특임 단장. 네. 야 이 사람도 그 처음에 개헌 끝났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뭐 어. 저희 부하 대원들 좀 봐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지금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케이블 타이 이런 거 어. 누가 봐도 손 그 수갑 케이블 타이인데 그 문 잠그려고 했는데요. 버젓이 네. 야 그다음에 그 뭡니까 국회 보좌관들이 우리 군인들을 막 맞아요. 이렇게 저항하면서 어. 폭동을 유도하는 것 같았다. 어. 와 야, 이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상당히 정도면? 머리도 안 좋은 게요. 네네 머리.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들이 그 군인들한테 욕을 하고서 자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폭동을 누가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폭도라는 걸 인정하는 건가? 자기들이 이미 그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 네네. 폭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아 폭도 시인 발언이다. 우리가 뭐 네. 이제 어차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 이미 익혀놓고 뭐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사람도 이래 버리니까 네. 정말 너무 말을 바꾸고 거짓말들을 해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이랄지 그 다음에 그 저 수방사 1 경비단장이었습니까? 네. 조성현 맞습니다. 예 조성현 대령. 네.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은 정말 이거 당당하게 얘기하더만요. 전혀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고 네. 앞뒤가 맞고. 네. 근데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음. 제가 거짓말하면 부하들이 다 압니다. 네. 와. 그러니까 보통 진술할 때 모습을 보면 네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법정에서도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일단. 일관성. 네. 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고문이 횡행했을 때 예. 고문을 받고 나서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라든가 네네. 이런 특수한 경우 뭐를 뺀다면 진술이 일관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예.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곽종군 같은 사람은 진술이 일관되죠.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네. 근데 이 김현태만 해도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말할 때 아주 당당하게 쭉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예. 그게 이번에 그 조상현 말씀하신 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옛날에 조성현입니까 조상현입니까? 몰라요. 우리 PD님들 조성현입니까 조상현입니까? 하여튼 제가 네.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분 요구하시면.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이 상을 주자 지금 이렇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군인이 없으니까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도 예전에 국회나 네네.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눈깔 돌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네. 쭉쭉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네.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짱구 굴리고 막 눈 그러니까요. 돌리고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불리한 거는 발언을 거부하고 김현태 단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저주저하고. 네. 이런 태도 말할 때의 태도를 네, 봐도 네.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냐 진실을 얘기하지 않냐 이거 알 수 있는데 참. 얘들은 불리한 얘기만 좀 나오면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벌써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죠. 그런 게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현태는 거의 뭐 약간 정말 작업을 당하고 나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 보좌관들이 폭동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진머리로 사고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금 성일종이 좀 약간 서브를 하고 있거든요. 성일종이라고 하는 놈이 그 이또 히로부미 찬양한 놈 아닙니까 그 놈이? 아니 지네가 폭동을 이미 익혀놓고 뭘 또 사죄해요. 네, 진짜. 네. 네. 수방사 1경비단장은 조성현 대령입니다. 조성현 네. 대령,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성현 대령에게 우리 시민들이 상을 주자. 그래서 네. 그거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도 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탄원을 좀 해주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 걔네들이 일부러 가서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명태균이 다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태균이 뭐 나 특검 해줘라 제발. 그렇죠. 네, 특검 좀 해줘. 약간 못 참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윤석열과의 거래는 끝났어요. 네네. 명태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정치 브로커를 훨씬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네네. 예,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물론 이제 허풍도 잘 치고 자기과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인격이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적어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뛰어나다라는 게 입증되죠. 네. 김건희하고 나는 카톡을 봐도 명태균이 그러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내리꽂으면 110석 못 넘는다. 근데 실제로 110석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윤상현 뭐 이런 애들은 윤상현인가 하여튼 누구 이철규랑 윤한홍 윤한홍 그 네네네. 둘은 김건희한테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역대 최고의 점수를 올릴 것이다 보수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명태균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은 현실을 상당히 냉철하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그렇지 않다면 그 배후에서 이 극우 세력을 쥐고 흔들고 조종하기 힘들었겠죠. 네. 매번 틀리는데 누가 명태균 말을 믿겠어요. 예. 예측도 잘하고 아하.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조작도 지가 해주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가 실력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명태균이 딱 보기에 처음에 자기가 잡혔을 때만 해도 윤석열하고 거래를 했다고 보여지잖아요. 네네. 야, 나 적당한 선에서 풀어주고 그럼 내가 너희 두 부부의 비리는 최대한 안 감아. 예. 이런 미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했다고 하죠 지금. 예. 네네. 근데 딱 보니까 물 건너 간 거죠. 자기가 봤을 예. 때. 윤석열은 탄핵 당할 거고 네. 정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음. 명태균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 시절 이 발빠른 행보. 네. 나가 살려면 민주당과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특검법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해라. 내가 최대한 그 민주당이 유리하고 저 내란 세력을 작살낼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증거를 까서 한몫할 네. 테니까 정상 참작해줘라 나. 아, 이런 거래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기 형량에 대한 정상 참작. 그렇죠. 이걸 좀 거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안 들어가 보려고 김건희랑 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엄을 때려버리니까. 게다가 이제 계엄대로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들하고 거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민주당하고 거래해야 그래도 자기가 조금 예, 성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끝났고 끝났다. 정권 교체도 될 거라고 지금 예.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권 교체까지도 예, 보고 있다. 예. 이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더니 했더니 이제 그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특검 하려면 하라고 그러십시오. 네. 이랬어요. 네. 근데 진짜로 이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국힘당 이거 괴멸법이라고. 네. 걔들은 참 솔직해요, 애들이. 아니 그 선생님 이게 나는 네. 한쪽으로만 가든가 그러면 아이고 하라고 해보시면 계속 가든가 그렇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이거 우리 괴멸시키는 거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는 그냥 배짱 부리는 말일 배짱 수도 부리는 있고 거죠. 또 네. 지네가 거부권 행사
또 할 거고. 하면 되니까. 그 있잖아요. 최상목이라고 믿는 구석이. 네. 그러면서 자기네가 거의 참여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또 혹시 모르죠. 명태균 됐을 때는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은 좀 돈을 안 받은 모양이에요. 약간. 한동훈만 커넥션이 없는 듯한. 없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명태균이 한동훈을 빼주는 걸 수도 있고. 아 명태균이. 예.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어쨌든 쟤네들이 볼 때 지금까지 한동훈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홍준표는 계속 나오고 있죠. 홍준표, 오세훈 네. 끝장난 것 같아요, 애들은. 네, 홍준표 잡았다는데 아들이 또 나왔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까? 아들이 이제 문자 주고받았다고 나왔죠. 아.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홍준표하고 오세훈은 뭐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네네. 그러잖아요. 뭐, 무서워요. 무서워. 명태균. 표현이 일단 무서워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야. 근데 어쨌든 국힘당 주자들 상당수가 날아갈 판이죠. 거기에다가 이준석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죠. 예. 이준석은 또 지금 뭐 딴 거에도 얽히고 해서 등등등 명태균이가 이걸 까면 많은 사람이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말은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데 뭐 자기들 괴멸법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알긴 아는 거예요. 네, 아는 거죠. 명태균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명태균하고 붙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백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은 명태균이랑 뭐 관계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맨 처음 얘기했을 때 하려면 해보라고 했을 때. 그랬는데 권성동도 약간 좀 김건희 쪽이랑 연결이 뭐 또 돼 있더만요 보니까 이게 또 명태균이랑 또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성동이 하려면 해봐라라고 하는 말이 그때 2년 전인가 윤석열이 총선 직전인가 뭐 탄핵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보세요. 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네. 그때 제가 그때 선생님이랑 우리 싸대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야 저놈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네요. 네.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 선생님이랑. 네. 그때는 막 우리만 탄핵을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도 탄핵을 안 했을 때였는데. 그랬는데 이게 하려면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겁먹은. 윤석열은 그래도 그때 네. 마음속으로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봐라. 네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엄으로 너희들 다 잡을 거야 그 전에. 그때 계엄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미 했을 수 있죠. 네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지가 생각하는 데서. 계엄이라고 하는 무기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네네. 근데 권성동 권영세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얘네들이 한 건 이제 그 비명이죠. 음. 하려면 해라 씨 이런 식으로. 네, 소리만 지르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서 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그 수거 대상. 수거 대상. 네. 연말 수거 대상이 네, 아니고요. 네. 야, 이게 진짜 충격적인 얘기고 살해 방법들도 끔찍해요, 선생님. 아주 뭐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거 해본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누구 증언 나온 사람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 공장하고 돌아올 때 죽인다. 조끼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야, 씨 너무한다 저거는. 저렇게까지 했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수첩에 적힌 거 보면은 그 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뭐 이런 정도 되면 제가 그 소위 그 연쇄살인범 중에서 예. 살인을 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어떤 방식으로 재미나게 살인할지를 연구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미친 놈들이 있거든요. 거의 노상원은 그 급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면 네네. 그냥 다 하나의 방식으로 사살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은 여러 가지 연구했단 말이에요. 즐거웠구나. 그 자체를 즐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약을 먹여 죽여볼까? 네네. 그거 있었죠. 배에 싣고가다가 수장시킬까? 있었죠. 그런 거 연구한 거예요. 북한에게 뭘 좀 하게끔 유도해서 하고, 죽여볼까? 하고 등등. 우리가 뭘 좀 북한에 줄까? 등등등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하면서. 자고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자고 있을 때 죽여볼까? 그리고 고문 도구도 뭐 이제 뭐 야구방망이에서부터 손 절단기까지 네네. 종이 절단기라고 하지만 종이 뭐 절단기죠. 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은 그런 거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네네. 정상인이면 그런 걸 연구할 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그 고문 기술자 아주 악독한 예. 또 인간 백정 같은 놈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 전쟁 당시에도 양민학살할 때 예. 그렇게 잔혹한 짓을 즐겼던 놈들이 있다 그래요. 서북 청년단 이런 데도 있었고. 제가 정말 그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끔찍한 거는 그겁니다. 4.3 때. 네. 가마솥에.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막 상상만 해도 온몸이 막. 근데 그런 짓을 즐기는 쉽게 하면 정신적으로 마시간
그러니까 미친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노상원이가 약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게 소시오패스인가요?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 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 가학증 이 극단화된 사람들. 네. 이제 대체로 오히려 그런 경우에 권위주의자 성격자 쪽에 더 많을 수 있는데 권위주의자 성격자는 자기가 힘을 과시할 때 최대의 쾌감을 느끼잖아요. 힘을 확인하고 과시했을 때. 네. 그 극단에 도달하면 어떤 인간이 되냐면 네. 최고의 힘을 살인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는 힘, 고문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사실 과거에는 신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됐고 한때 전제군주들만 가졌던 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걔네들한테 뭐가 그렇게 즐겁냐면 그 순간 어떤 걸 느끼냐면 전지전능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힘. 인간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힘. 네. 이건 막강한 힘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오는 쾌감. 이게 그렇게 짜릿하고 대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죽이게 되는 괴롭히는. 그래서 노상원이는 약간 그쪽으로까지 간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살해 방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놨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 보통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부터 사이코라는 별명, 뭐 미친 변태라는 별명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뭐 실제로 뭐 그런 일로 동료들과의 격투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하극상도 여러 번 했고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위에다 또 비비긴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윗선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번이 살아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주 심한 여성 군인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죠. 노상원이가 과거 이력을 봐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이번에 좀 드러난 걸 봤을 때 너무 끔찍하고 이제 그 저는 수첩 내용에서 이제 뭐 수거 대상해서 뭐 선생님 이름도 다 있겠지만은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약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후계자. 김건희 써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선생님이랑 분석할 때 선생님도 이제 이 장기 집권 음모가 있다 얘네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을 하면서도 저도 뭔가 마음 한 구석 저 밑구석에는 에이 설마 약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수첩을 보면은 완전 영구 집권이에요, 선생님 이거는. 그렇죠. 쥐가 삼선하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김건희한테 준다. 와. 제가 뭐 예전부터 제가 어떤 예전에 한 방송을 다시 본 게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사람들이 걱정을 아니다. 전혀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 집권 내지는 영구 집권에 대한 그 그림이 있다는 거 아니냐. 위험한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방송에. 그 얘기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얘들은 마음껏 나쁜 짓을 한 이유가 뭐냐.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꿈까지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계엄 때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형님들이 북을 정리해 주실 테니까 그때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앉히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망상 같은 걸 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통일 대통령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전쟁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북을 점령해서 통일 대통령을 하겠다는. 가서 봐. 통일 대통령 그거는 김어준 씨가 증언한 거였던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들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는 뭐 통일 대통령은 없었습니다만 후계자 이렇게 돼 있었고. 김어준 씨가 얘기했었죠. 그런 거 같네요. 야. 그리고 김건희가 그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남북 관계에서 큰일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중에 내가 통일할 거라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얘가. 큰일할 거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최재형 목사님도 만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동향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완전히 이 전쟁과 계엄의 실제 설계자가 김건희라는 게 이번 수첩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상원이 이거 이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명단도 그렇고. 명단에도 보면은 그냥 그 예를 들어 정보부 같은 데다가 뭐 한국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잡아라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도 그렇고 판사 이준석도 그렇고요. 이준석 판사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개인의 감정이 그렇죠. 고스란히 드러난 사적인 원한. 네, 그러니까 그 저 서울 경찰청장 그 음. 헌재 출석해가지고 사적인 개인 가정사 가정사. 있다고 들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의 원한을 산 사람들을 알차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김건희의 개입을 또 하나 증명한 거다, 이게. 시사하는 시사한 거다. 그런 수첩 아니냐. 네, 그 수첩도 그렇지만은 또 김건희가 조태용이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소 뒷걸음질치다가 걸려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홍장원과의 관계에서 이거 찾으려고 하다가 그 통신 기록 보니까는 뭐야? 김건희랑 메시지를 냈어? 그러니까 윤석열 측 버여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아, 수준이 높다.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자료를 냈잖아요 지금. 아 진짜 나 뭐 또 국회 쪽에서만 찾아냈으면 맞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자기네가 냈잖아요. 야, 아 근데 진짜 아니 김건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영부인이 국정원장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검찰총장 시절에도 한동훈이랑 뭐 카톡을 300개인가 주고받다 그래서 뭐 진짜 일각에서 사기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게 뭐 야, 쥐가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참 조태용도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 반드시 맞습니다. 거짓말을 헌재 선생님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일개국의 정보국의 그러니까요. 수장이 대통령 부인한테 일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자를 받고 명령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진짜 쪽팔려가지고 진짜 아주 미치겠습니다. 예, 이번엔 선생님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야 이거 저 아무튼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이거 되겠나 싶었던 거 가자 휴전 예. 먼저 했고요. 일단 됐죠. 됐고 우크라 휴전 지금 어제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만났습니다. 네,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사우디에서 만난 것도 약간 좀 신기해요. 이것도 약간 좀 그 세계 정세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아무튼간에 어제 이제 국무부 장관 미국 루비오랑 그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인가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네.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젤렌스키 완전히 끼지도 못했죠. 끼지도 못할 뿐더러 뭐 완전히 뭐 찬밥 신세도 아니에요 보니까. 맞습니다. 투명 인간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배상금 750조인가? 뭐 722조인가 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뭐 700조 내놔라.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유럽도 다 패싱이죠. 그래가지고 막 마크롱이 야 씨 뭐야 우리 빼고 지들끼리 다 하네. 그래가지고 막 야 우리 다 모여봐 다. 그래서 유럽 모였어요. 형상들이 모였는데 결론은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모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별다른 뾰족할 수가 없더라. 뾰족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제 저는 이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 전쟁을 끝내는 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걸 그냥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 네, 솔직한 건가요? 솔직해요. 뻔뻔하게 숨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바이든은 왜 우리가 뭐 이렇겠죠.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야. 바이든이 했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신 우크라가 돈은 네가 내. 돈은 어쨌든 거기 가져갔으니까 돈은 갚어. 근데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지금 달라 그런다 그러네요. 그래? 지들이 준 것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 털어먹겠다 이게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번에 이 협상이 벌어졌다는 것도 중요한데 예. 협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러시아 쪽의 요구를 거의 다 많이 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 전까지는 말을 흘렸어요. 그렇게 러시아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에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러시아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나토 가입 안 된다. 네. 그리고 영토 반환 안 된다. 헛국 꾸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유럽 주둔군이 들어가더라도 나토군은 아니어야 되고 네. 미군은 절대 끼지 않을 것이다. 네. 등등등 러시아가 요구하는 웬만한 걸 지금 다 들어주면서 협상이 시작하긴 그렇지 않았다면 협상이 시작이 안 됐겠죠. 어제 끝나고 나서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네.
미국이 우리 얘기 잘 들어주고 어. 유용했다. 많이 이해하는 많이 것 같더라. 이해하더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 야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젤렌스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런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젤렌스키가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예. 막 또 어디야 투르키예랑 회담도 하고 막 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트럼프가 작살을 내려고 지금 까불지 말라고 좀 경고하는 게 지지율 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합법성이 있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대통령 자격도 없잖아, 이 자식아. 예. 까불면 날린다 뭐 이 얘기예요. 네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나 유럽이 팔팔 뛰고 있지만 아하. 방법이 없습니다. 네. 어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파토내서 전쟁을 계속하는다. 네. 그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바로 져요. 바로 져요? 지금도 져서 판세가 그렇죠. 이미 끝났고, 네. 그러면 확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이 점령당하고 그 이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깔짝대서 도와줬다 그러면 거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예.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 근데 다만 바이든과 이 소위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 현실을 부정했다. 부정하고 계속 발악을 했던 건데 네. 트럼프는 냉철하게 장사꾼이니까 네. 이 판이 기울었는데 뭘 땅을 돌려받아 그냥 줘 이렇게 지금 중재를 하고 협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러시아 땅은 러시아에게, 우크라 자원은 미국에게.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리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라는 건데. 절반을 달라고 그러던데. 네. 중국이랑 무역 전쟁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이 히토류 수출국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통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 중에 한 60에서 80%가 중국산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게 안 들어오면 히토리가 북한도 많다고 안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게 미국에 안 들어오면 네. 첨단 산업이나 뭐 군수 분야 산업에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게. 치명적이라 그래요. 첨단 산업에 그게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과학적인 하여튼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안 들어오면 안 돼. 근데 히토류가 우크라이나에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걸 캐야 되는데. 신기하네. 그게 물론 이제 그 위도에 뭐가 있나? 약간 그 러시아 점령지인 예. 돈바스 지역에 많고 돈바스에 많고 또는 전쟁하는 지금 접경 지역에 많다 그래요. 예. 이거 캐야 되잖아요, 빨리.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라도. 네. 그럼 전쟁 끝내야 됩니다. 전쟁 중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끝내고 야 700 몇 조 하여튼 히토리로 줘.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돈이나 벌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 우크라이나에서 안전 보장해 달라는데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캐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안전 보장이야.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이건 진짜 완전히 일본이 조선 먹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작사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네, 전쟁 예를 들면 청나라랑 전쟁 일으키게 해놓고 다 해놓고는 그냥 네, 맞아요. 와. 그래서 그 나라 거덜나니까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식민지를 만들어서 다 뜯어먹는. 뜯어먹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여실하게 젤렌스키의 존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본질, 그다음에 유럽의 처지를 완전히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며칠 상간에 지금. 네. 그러니까 유럽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조리죠. 미국의 하수인들이었죠 다. 야, 그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윤석열과 똑같은 외교를 한 사람이에요. 네네. 소위 가치 외교.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웠던. 네. 거기에 맹목적으로 충성을 바치고 돌격대로 나섰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종친 거 아니에요? 네네. 젤렌스키 아마 실각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자기들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처단받을. 네, 아주 높습니다. 젤렌스키나 지금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지지율이 형편없더만요. 그렇죠. 그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청장년들을 다 죽였습니다. 네. 국토를 완전히 참, 황폐화시켰고요. 한마디로 국가를 거의 붕괴시켜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맹목적으로 쫓다가 결국 얻은 결과가 뭡니까? 네. 멸망이거든요. 네. 이 윤석열이 이 외교를 한 놈이에요. 가치 예. 외교.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에 정말로 전쟁에 성공해서 그렇죠. 북한에서 만약에 안 쏘더라도 무조건 하나 쏴버리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죠. 그 원점 타격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은 이 골 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골.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이 발 빼고 발 빼고 그러면서 돈 내놔. 네. 그럼 한국은 완전히 미국에 여기 다 죽어나가는 다 거고. 털려나가는. 네. 그야말로 심각한 뭐 기아에 시달릴 수 있는 극단적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미국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숭배하면서 쫓아가는 것이 네. 얼마나 위험한가, 국가에 예. 얼마나 해가 되는가. 그러게 그걸 말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곳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번에 옛날에 베트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미국이 불리하자 네. 짐 싸고 바로 튀었잖아요. 뭐 베트남에서도 튀고 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일본 20번은 빨리 만났더라고요 트럼프를. 네. 근데 일본이 오히려 요즘 이제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일본 구구라고 하는 작자들도 저런데 이 우리 구구들은 이거 좀비가 돼가지고 진짜 이번에 이시바 쪽은 일본 구구 중에서도 네네 사대주의적인 구구가 좀 있어요. 한국처럼. 예. 미국말 잘 듣는. 그 전까지 일본 아베 같은 애들이 그렇습니까? 애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시바류는 약간 자국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시바의 책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트럼프 당선을 기회로 삼아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쪽은 아주 발빠르게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뭐 러시아와의 관계는 원래 악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기다가 북의 연락사무소 먼저 하자고 자꾸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 한국만 윤석열이 있어서 예. 나라가 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국힘당 애들이 이제는 러시아랑 교류하자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죠? 뭐 이전까지 러시아를 무슨 공산주의 국가로 생각하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트럼프 화형식 할 겁니다. 좀 있으면. 미국 타도 뭐. 트럼프 타도 스탑 더 스틸이 아니라 스탑 더 트럼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들은 3월 1일이 자주독립의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자주독립의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대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